안녕하세요. 경찰 면접관 출신 이노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해자 얼굴 등의 공개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 문제 찬반 논쟁이 치열한데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최근에 N번방에서 성착취물을 구매한 사람에 대해서 경찰에서 신상 공개, 얼굴 공개 결정을 내린 바가 있죠. 그런데 법원에서 기각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는 바람에 공개가 불발이 됐습니다. 과연 공개하는 게 옳을까요? 공개하지 않은 게 옳을까요? 이 문제를 전반적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얼굴 등 공개의 종류. 자, 우리 법령에는 얼굴 등 공개란 용어를 쓰고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신상정보 공개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같은 말로 이해하시고, 자, 얼굴 등 공개의 종류에는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제도가 있고 성폭력 범죄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둘 다 피의자입니다. 그런데 성범죄로서 유죄 확정을 판결을 받은 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신상 정보 등록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신상 정보 공개, 요건 신상 정보 등록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공개된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만은 요거는 1, 2번은 피의자고 요거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피의자의 신상 정보 공개이기 때문에 1번, 2번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상 정보 공개의 근거 법률입니다.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피의자의 경우에는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와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25조 1항의 신상 공개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신상 공개의 주체는 역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되겠고요. 자, 성범죄자, 유죄가 확정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의 주체는 판사입니다. 판사가 판결로서 하는데 요거에 관련 근거법은 성폭법, 요 보면 2번이죠. 성폭법 42조, 43조, 아동 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 49조 1항 사항이 있는데 요거는 신상정보 등록이고 요거는 등록이 되면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 등록이 돼서 우리 집 주변에 성범죄 전과자가 누가 살고 있는가를 알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루지 않고 요걸 중심으로 다루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거 법률 일단 알아두셔야 되고요. 두 가지가 있다. 자, 이런 신상정보 공개 법률을 제정한 동기가 무엇이냐. 일단 동기는 2009년도에 연쇄살인범 강호순이가 검거되었습니다. 약 10명을 죽인 연쇄살인범인데 이 친구의 얼굴을 공개하느냐 공개하느냐 아니냐를 두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개한 이후에 과연 공개 근거법도 없이 함부로 공개하면 되느냐, 가족들 어떻게 살란 말이냐 이런 비난도 일부 있었기 때문에 2010년도 4월 15일에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줄여서 특강법 하겠습니다. 특강법 8조 2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짜에 성폭법,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법 23조를 최초로 신규로 제정을 해서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의 어떤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됐습니다. 약 10년 전에 마련됐죠. 자, 이 친구가 바로 강호순입니다. 인상은 순하게 생겼죠. 10명을 죽였다는 살인범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순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신상 공개된 흉악범들을 좀 살펴보면 많이 있지만 동거남을 살인해서 사체를 훼손하고 유기한 조성호, 그 다음에 전 남편을 살해했던 고유정, 그 다음에 부산 강서구 PC방 살인범 김성수, 어금니 아빠로 유명했던 이영학, 화성살인사건의 진범 이춘재, 이런 사람들이 흉악범들입니다. 강력범죄로서 흉악범들이죠. 거의 다 살인범들이죠. 살인범들입니다. 그 다음에 신상이 공개된 성폭력범죄자들 보면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청와대를 뜨겁게 했던 바로 N번방 박사밤의 관련자들입니다. 조주빈 박사방 운영 주범입니다. 일명 박사. 강훈 조주빈의 공범인데 18살밖에 안 됐어요. 18살. 별명이 붓다였습니다. 문영욱 N번방 운영의 주범입니다. 별명 각각. 그 다음에 문영욱의 공범 이기아로 불렸던 놈 이원호, 군인입니다. 19세입니다. 이 친구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친구 바로 박사방 조주빈입니다. 이 친구는 18살 강훈, 붓다 강훈이죠. 이마도 순하게 생겼어요. 이 친구 바로 문영욱 N번 운영자 각각입니다. 1995년생입니다.
다 순하게 생겼죠. 겉으로는 범죄자를 볼 수 없어요. 이 친구 이원호, 엠번방 공범, 육군 군인, 현역 군인이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로서 신상이 공개되었죠. 신상이 공개가 안 된 사례,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엠번방 성착취물 구매한 자 신상 공개 기각이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문영욱 엠번방 운영자 문영욱에서 엠번방을 물려받은 켈리라는 사람으로부터 성착취물을 구매해서 구속이 되었는데, 주요 혐의는 성인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하고 아동 청소년 8명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해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입니다. 6가지 혐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로 성착취물 제작 유포한 피해자들, 예를 들면 뭐 조주빈이나 각각 같은 놈들, 이런 놈들에 대해서는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졌는데, 경찰이 구매자에 대해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한 건 처음입니다. 그런데 기각이 되고 말았죠.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 그래서 모자 쓰고 마스크를 쓰고 있죠. 얼굴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피해자 신상 공개 법률은 2가지 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죠. 첫 번째, 특강법 8조입니다. 그러면 특강법에는 신상 공개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자, 피해자 얼굴 등 공개라고 제명이 적혀 있죠. 1항, 검사와 사경은 다음 각호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 강력 범죄 사건은 피해자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얼굴, 성명, 나이. 그중에 핵심이 얼굴이겠죠. 자, 4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 범죄 사건일 것. 특정 강력 범죄는 이 법에 어떤 것이 특정 강력 범죄라고 적혀 있습니다. 주로 살인, 강도, 강간들이에요. 이 피해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해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해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요 4가지 요건을 구비하면 얼굴 등을 공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4가지 기준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범행이 잔혹해야 됩니다. 중대한 피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 숨겨진 범행 추적이라든가 재범을 방지할 그런 목적이죠. 그런데 가만 보면 이건 굉장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 법의 규정만으로 뭔가 신상 공개하기에는 뭔가 불투명하고 애매한 기준, 애매합니다. 경찰에서 이걸 신상 공개 대상이 되나 안 되나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죠. 특강법은 그래 돼 있는데 성폭법도 마찬가지예요. 성폭법 25조 1항에 보면 똑같이 피해자 얼굴 등 공개되어 있습니다. 1항, 검사와 사경은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특강법과 똑같은데 딱 특강법은 뭐가 더 들었냐? 1번이 더 들었어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사건일 것. 요것만 다르고 나머지 2, 3, 4는 성폭법하고 똑같습니다. 공개권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개 기준이 애매하다 이래가지고 경찰에서 신상 공개 지침 매뉴얼을 제정했습니다. 2016년도 6월 15일에 시행을 했습니다. 이 매뉴얼의 주 내용은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거기에 심의위원들이 30개 이상 항목으로 구성된 세부 체크리스트에 전부 일일이 체크해 가면서 공개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심도 있게 논의한 이후에 결정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구성이 경찰서에서는 설치 안 하고 지방청 이상만 설치한다는 것이죠. 지방 서별을 했더니 공개 기준이 서별로 다 달라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방청 이상만 설치하고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을 해서 다수결로 결정하는 식으로 되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잘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강력범죄 피해자 신상공개 매뉴얼이죠. 여기 보면은 살인, 약취, 유인, 인신매매, 강간, 강제추행, 강도, 조직폭력범죄에 대해서 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체크리스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범죄의 잔인성 및 중대한 피해인가 여부에 대해서 13개에서 16개의 세부 항목, 이런 것들이 항목입니다. 이런 항목들을 일일이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신상공개에 충분한 근거가 있는가 6개 세부 항목이 있어요.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가, 자백했는가, 명확한 보강 증거가 있는가, 그 다음에 공공이익의 관점에서 11개 세부 항목이 있어요.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 필요한가, 재범 방지나 범죄 예방에 효과적인가, 뭐 이런 것들 약 30개 이상의 세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항목을 일일이 체크해가면서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저것도 잘 된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가능한가? 공개 시기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 발부 이후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는 이미 피의자 실명이 공개됐다,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었다, 이럴 경우는 구속영장 발부 전에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럴 때는 신상공개 할 수 없다.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는 피의자 가족이나 주변인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정신질환자다. 이럴 때는 공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신상공개 매뉴얼은 잘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찬반 논쟁이 생기는데, 강력범죄 피해자 신상공개 찬반 논쟁은 조금 길어서 2번 영상, 이건 1번으로 보고 2번 영상에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